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성권이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인데요. 가번에서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동의권.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친권자가 뭐 할 수 있죠? 동의할 수 있는데 동의하고자 할 때 미성년자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동의권은 뭐죠? 형성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친 놈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취소권은 뭐죠? 형성권. 추인권.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하고자 할 때 무권 대리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취소권은 뭐죠? 형성권. 추인권은 형성권. 사기권은 뭐죠?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인간이 안 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줄 돈이 있어요. 그러면 받을 돈에서 줄 돈을 까버릴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고요. 이때도 물론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뭐죠? 상계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보험 해약하려고 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꼭 뭐라 그래요? 아이고 고객님 이거 지금 예약하시면 너무 아까우신데요. 약간 대출이라도 받아보시지 그래. 그러죠. 그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저를 돈 꿔주겠다는 얘기죠. 뭘 믿고요? 제가 불입한 돈을 두고. 그죠? 그럼 결국 뭐냐면 제가 만약에 빌렸는데 안 갚으면 제가 줄 돈을 뭐죠? 받을 돈에서 뭐죠? 까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에게는 뭐가 생겨요? 상계권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솔직히 저는 아마 이 대출 중에서 제일 안전하죠. 그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저한테 뭐죠? 돈을 받아두고 있으니까 안 갚으면 뭐죠? 까버릴 수 있는 거니까 뛸 염려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약관 대출의 이율이 꽤 비싸요. 사기죠. 나쁜 놈들이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자율이 비쌀 때 뭐라 그래요? 신용도가 나쁘면 신용 등급이 낮으면 돈 뛸 염려가 있으니 이자를 더 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돈 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약관 대출도 이자가 뭐죠? 고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죠? 사기고 그건 좀 뭐죠? 정부가 나서서 좀 수정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걸 우리가 뭐죠? 상계권이라고 하고 이것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형성권이고. 그다음 계약의 해제. 언제 합니까? 채무불이행이죠. 계약을 했는데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데 물론 돈을 못 받아서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굳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고요. 해지권. 우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해지권은 뭐냐면 임대료예요. 임대료를 2기분을 안 내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몇 기요? 2기. 2기라는 말은 월세면 2달치, 연세면 2년치를 말하고요. 물론 월세를 제대로 안 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해지권도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고요. 약혼 해제권 요거는 신족상수법인데 이런 겁니다. 약혼했어요. 근데 약혼해서 보니까 이 그자스 놈이 뭐예요? 짝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죠? 없던 거라 하자라고 하는 건 뭐죠? 약혼 해지권이라고. 물론 뭐죠?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형성권이고 중요한 건 아니고. 일방 예약 완결권. 이것도 형성권이에요. 이건 좀 조심하시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업 끝나고 식당을 가기로 했어요. 식당 가기로 해서 뭘 했어요?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학원인데요. 저희 10시 반에 갈 거니까 15석 예약할게요. 좋대요. 예약을 하고 가면
저희 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음식 줘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저희 왔습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음식을 줘야 된다는 말은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형성권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예약 안 하고 가면 자리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음식 떨어졌습니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는데 예약하고 가면 그쪽에서 뭐 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약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뭐죠?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로 이해되는 거죠? 형성권으로 이해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합니다. 상속 포기권 이해되시죠? 그죠? 상속 포기하고자 할 때 돌아가시는 아버지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자 취소권. 그죠?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하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형성권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답변해 가지고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실질은 형성권인 거. 여기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고저 보시면 되게 많죠. 그죠?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된다. 그래서 1번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죠. 이걸 이렇게 모든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이든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토지 임차인의 지상권 매수 청구권이든 모든 매수 청구권 다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라고 기억하면 뭐죠? 세 번째 축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모든 증감 청구권도 형성권이에요. 뭐 차임 증감 청구권이든 지료 증감 청구권이든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든 모든 증감 청구권은 다 뭐예요? 형성권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 중요하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고요.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형성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지고 네 번째 모든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이렇게 각종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모든 소멸 청구권은 다 뭐예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보통 여기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물어볼 때 약방에 감초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이거 하나 좀 따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 편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어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한 번 더 하자라고 뭐 할 수 있냐면 갱신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지상권 설정자가 동의하면 갱신되고 거부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드리면 이런 얘기죠. 존속 기간이 한지 얼마 됐죠? 만료됐다는 소멸하면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내 건물 사라.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으니까 뭐가 돼요? 형성권인데 갱신 청구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요 갱신 청구는 뭐가 아니란 얘기죠? 형성권이 아니란 얘기니까 좀 하나만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변권.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는 거.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항변권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항변권이 뭐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죠. 자전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그지 같은 놈이 자전거 값도 안 주면서 자전거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돈 주기 전까지 자전거를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권리의 기타 분류에서 1번 절대권, 상대권 아까 말씀드렸죠? 물권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절제권. 채권처럼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상대권이 되고요. 2번 일신전속권, 비전속권. 일신이란 말은 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는 권리 우리가 일신전속권이라고 하고요.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는 권리는 비전속권이라고 하는데 가와 나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나누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개념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비전속권. 양도할 수 없고 상속할 수 없는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고 한다. 3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종된 권리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죠? 이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저당권이 없더라도 돈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죠? 종된 권리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기대권, 다른 말로는 희망권이라고 하죠. 미래의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의 권리를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건부 권리죠.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겠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 사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합격해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니까 기대권. 그죠? 기한부 권리.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라는 말은 지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제가 죽어야 비로소 뭘요? 자동차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의 권리. 뭐죠? 기대권이고. 상속 개시의 추정 상속인 재벌 2세죠. 아버지가 뭐예요? 5조 원의 재산이 있어요. 아들은 뭐예요? 기대만 있는 거죠. 그죠? 기대만.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나한테 얼마가요? 5조가 떨어지는구나. 뭐죠? 기대, 희망이 있는 거니까 기대권, 희망권이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도 가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권리의 충돌과 경합해서 1번 권리의 충돌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데 그 여러 개의 권리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권리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권리상권의 순위, 우열을 결정하게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좀 정리해 보면 권리의 우열, 순위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문제 풀 때 편해요.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권리가 열등한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채권 간에는 채권끼리는 평등해요.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해서 채권은 먼저 돈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받는 것은 아니고요. 평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항상 제한 물권이 우선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었는데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제한물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물론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나중에 뭐예요? 전세권이지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전세권자인 거죠. 오히려 뭐가요? 전세권이 우선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립된 순서에 상관없이 뭐가요? 제한물권이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권과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고 물권은 뭐죠? 우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권리의 중첩해도 우측의 이 권리의 경합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앞으로 권리의 경합이라고 그러면 선택적 행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경합된다 그러면 선택적 행사.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행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경합된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권리를 뭐 하면 돼요? 행사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현재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종료가 되면 갑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내놔라.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집이니까 내놔라. 소유권을 이유로도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갑에게는 두 개의 권리가 있지만 어차피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돌려받으면 그만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반환 청구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3번 법규의 경합, 법적 경합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이 동시에 규정을 두고 있다면 뭐가 적용됩니까? 특별법이 적용되고요.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법적 경합이라고 하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걸 우리가 뭐죠? 불법행위라고 하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뭐예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거든요. 공무원이니까. 따라서 이때는 을은 갑에게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갑이 을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뭐만 적용돼요? 국가배상법만 적용되고 민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우리가 뭐죠? 법규의 경합이라고 하는 거죠.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해 가지고 뭐가 나오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죠. 참 하기 싫은 부분인데 2조 해가지고 1항 보시면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별 내용도 없습니다. 일단 의의가 없어요. 그죠? 왜 없어요? 설명드릴 게 없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권리를 행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똑바르게 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도 뭐죠?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첫 번째 적용 범위 해가지고 요거는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어디에도요? 공법적 영역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라고 했죠. 다만 2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민법상 뭐죠? 일반 조항이다. 그래서 이걸 제왕조항이라고 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2조는 판사가 판결 내리기 아주 좋다. 그죠? 만약에 마음에 안 들고 좀 싸가지 없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신의 측에 반하여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면 땡. 그죠? 이뻐요. 그죠? 잘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의 측에 부합함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뭐예요? 땡. 그래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고요. 3. 신의 측과 권리 남용 관계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면 권리 남용이 된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 일종의 원인이고 권리 남용은 결과로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큰 의미였고 우측에 보시면 신의 측 행사 요건과 입원시 직관 판단이 나오는데 일단 행사 요건에서 판례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나번 신의 측이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신의 측의 기능이 나오는데 1. 계약의 해석,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법률 해석의 기준을 할 때 목적 가지고 해석하고 안 되면 사실인 간섭, 안 되면 임의법규, 안 되면 신의 성실 및 조리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고요. 2번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그 포항이 어디서 시장에서 불났죠, 그죠? 그러면 제일 피해 보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임차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불이 나서 돌아가셨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생명에 대한 뭐가 없어요? 보호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죠? 불이 나가지고 그 상가 집기가 다 탔다.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뭐가 없어요? 보호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생명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인 경우에는. 자, 우리 임대차는 뭐였죠? 물건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게 임대차거든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예요. 펜션에서 2박 3일 먹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 이렇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여간방에서 하룻밤 잤는데 불이 났다. 여간방 주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상하다는 거죠. 따라서 원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해요? 없었던 보호의무가 숙박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호의무가 뭐가 돼요? 발생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 때문에. 그래서 신의 측상
임대인에게 인정되지 않았던 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뭐가요? 보호 의무가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신의 측에 관한 판례 가지고 신의 측 적용 관계가 나오는데 일단 교재에 나와니까 다시 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경우는 뭐냐면 강행복규 위반입니다.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한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에게도 뭐가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죠? 다시 한번요. 강행복규 위반과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한 경우가 쭉 나오는데 일단 해당된 부분에서 보면 좋고요. 한번 보시되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볼 겁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39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파생 원칙이 나와요. 이 파생 원칙을 먼저 보고 판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모순행위 금지 원칙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죠. 반대되는 언행이 뭐예요? 금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면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고 저희 법대생끼리는 화장실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 내용을 보고 이제 이것부터 볼게요. 지금 요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금반원의 원칙이 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판례 아까 앞에 나온 판례인데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증권회사가요.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은 증권업법에서 뭐 하고 있냐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증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익 볼 수도 있고 뭐요? 손해 볼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죠. 근데 증권회사가 확정 수익률을 5%든 3%든 몇 프로든 보장해 주기로 한다면 뭐의 본질에 반해요? 주식 투자의 본질에 반한다는 거죠. 따라서 증권업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뭐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회사가 뭐요?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뭐죠? 광고를 때려가지고 고객들을 뭐 했어요? 유치를 한 거죠. 실컷 유치해가지고 주식 시장이 좋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이 고객들의 계좌가 다 뭐가 돼버렸냐면 깡통 계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원금뿐만 아니라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달라고 했더니 이때 증권회사가 아이고 모르셨어요. 증권업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을 못하겠다라고 증권회사가 뭐 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얘네들은 반대되는 언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놓고 나중 가서 강행복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것도 은근히 잘 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말도 안 되는 판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잘 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이해되시죠? 이건 이거잖아요.
갑이 미성년자인데 자전거포에 가가지고 아저씨 제 자전거 사세요 해가지고 자전거 매매 계약을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실컷 술 처먹고 다음날 안녕하세요. 저 어저께 자전거 판다 전데요. 저 곧비리거든요. 요 매매 계약 취소할래요.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도 뭐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가 어저께 뻔히 팔겠다고 했고 오늘 뭐요?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요? 가능하다.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경우에는 뭐가요? 금반원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판례가 금반의 원칙 인정한 경우가 나오거든요. 가번 판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가 무효거든요. 근데 무효면 무효라고 뭘 해야 돼요? 추장을 해야 되는데 별소리 안 하고 퇴직금 어떻게 해요? 잘 받고 다른 데 뭐요? 취직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 가가지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다고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나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번도 자 지금 자기가 아파트가 경매가 돼요. 근데 경매가 지금 무효거든요. 그러면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효라고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지 아파트가 경매될 때는 눈만 껌뻑껌뻑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경매가 다 끝나고 나서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반대되는 언행이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다번 판례도 뭐 비슷한 취지고 중요하진 않고요. 라번 판례도 재밌습니다. 라번 판례. 자, 이건 어떤 판례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동생 집을 임대하고 있어요. 동생 집을. 임대하고 있고 뭐예요? 뭐 확정일자도 하고 주민도 해놨겠죠. 그죠? 했는데 동생이 전화한 거야. 형 오늘 그 은행에서 찾아가는데 그거 미안하지만 그 보증금 없다고 좀 해줘. 왜? 형 보증금 있으면 대출금 별로 안 나오는데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형이 은행 직원이었길래 자기는 뭐요? 보증금도 없고 나중에 뭐 우선 변제권 이런 거 주장하지도 않고 이렇게 뭐죠?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나서 나중에 경매되니까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겠다고 주장하는 거는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되니까. 그죠? 형제간에 등 돌리면 왼수와 더하죠. 그죠? 요새 보면 그 최순실 씨하고 최순득 씨하고 원수 됐을 것 같죠. 그죠?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 누구죠? 장시호인가? 그죠? 장시호 씨가 이모를 막 배신하고 있죠. 그죠? 그죠? 누가 시켜서요? 엄마가 시켜서. 그죠? 그잖아요. 그죠? 순두기 아줌마가 너 이제 네가 살아야지. 지금 딴 사람 생각할 때 막 이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랬겠지 뭐. 네 이모가 뭐가 문제야. 네가 살아야지. 이년아 아마 이랬을 테니까 아마 등 돌렸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는 아마 지금 왼수도 그런 원수가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 집안이 좀 무섭죠. 그 뭐죠? 이복 오빠 있잖아요. 오빠가 요새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최태민이 죽고 나서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가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막 깡패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뭐 합의서 작성해라. 작성 안 하면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그 동생들한테 죽임당할까봐 뭐 합의서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집안이 좀 무서워요. 그죠? 또 그 집안 또 남편도 하나도 없죠. 최순실 남편 이혼했죠. 그리고 딸도 이혼했죠. 그죠? 그 뭐죠? 최순득도 남편 없더라고요. 있어요? 안 나오는 분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장시호인가? 걔도 남편 없죠? 걔도 없죠. 그죠? 집안이 싹 남편이 없어요. 그죠? 최순득 씨는 있네. 아무튼 이상해. 아무튼 뭐가 나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냄새가 좀 풍기는 게 좀 이상하니까 자꾸 무당이란 말도 나오고 샤머님이란 말도 나오고 좀 약간 좀 이름도 너무 자주 바꾸죠. 그죠? 이름도 저도 한번 이름 바꿔볼까요? 이름 바꾸면 좀 좋을까? 자, 4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실효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번째 실효의 원칙이죠. 자, 상대방에게 어떤 믿음을 줬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줬어요. 믿음을 준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신의 성실의 원칙상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가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측에서 뭘 갖게 됐어요? 아, 이놈이 권리 행사를 안 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놈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권리를 행사하면 그럼 뭐죠? 허용되지 않는데 이게 뭐예요? 신뢰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성권은 소멸시효 걸리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거든요. 제척기간의 원칙이 몇 년이에요? 10년. 그죠? 그러면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니까 10년의 제척기간 걸리겠죠. 그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식당을 예약하고 10시 반에 가겠다고 안 갔어요. 그러면 식당 아줌마가 12시쯤 되면 이 거지 같은 인간들 안 해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9년 만에 다시 모여가지고 9년 만에 다시 모여가지고 저희 왔습니다 라고 예약 완결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는 없는 거다. 단 하루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죠? 하루가 지났다 하더라도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뭘 줬어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의와 적용 요건 나오는데 복잡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겁니다. 그냥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신뢰, 믿음을 주면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수가 없다. 그죠? 이런 정도고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실의 원칙이 적용하는 경우에 가지고 밑에서 원칙 판례는 형성권이나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형성권은 몇 년이요? 10년의 제척기간 걸리지만 1년 하루가 지났더라도 뭐죠? 신뢰의 원칙 권리 행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의 소. 자, 무효는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예요. 그래서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든 무효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뭘요? 믿음을 줬다면 더 이상 무효임을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해요. 읽어볼게요. 판례는 형성권이나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과 같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해도 실의 원칙을 어떻게 해요?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경우에도 실효의 원칙상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 대해서도 실효 원칙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법상 권리라는 말은 뭐예요? 공법상 권리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뭐가 적용이 됩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측에 상단에 있는 근로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무효인데 별말 안 하고 퇴직금을 받고 나서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죠?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면 상대방은 이 인간 더 이상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겠구나라는 뭘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더 이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신뢰의 원칙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3번입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권리관계가 해제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해지는 가능합니다. 이게 기억할 거예요. 두 가지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요. 계약금도 줬고요. 중도금도 줬는데 잔금은 안 줬어요.
잔금이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1,000원. 왜 잔금을 못 줬냐면은 유교가 터져가지고요. 뭐가요? 유교가. 왜 1,000원인지 아시겠죠? 유교 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교가 터져가지고 전쟁 가기 바쁘니까 뭐 잔금 달라고 할 상황도 아니고 잔금 줄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피난 갔는데 유교가 뭐예요? 끝났죠. 종전이 되자 땅값이 어떻게 해요? 올랐어요. 몇 배가 올랐냐면 3,000배가 상승했어요. 몇 배가요? 3,000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3,000배.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땅이 뭐예요? 3,000만 원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혹시라도 나면 땅 사셔야 돼. 땅 사셔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전쟁은 어떻게 해요? 끝날 것이고 우리가 이기겠죠. 그죠? 우리가 이기겠죠. 그러면 뭐예요? 땅값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쟁 났을 때 괜히 뭐 피난 가겠다 이러지 마시고 개뚱이엄마 가는 김에 땅 좀 팔고 가 해가지고 땅을 등기까지 필요 없어요. 그죠? 이것도 등기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뭐만요? 중도까지면 준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어른은 어떻게 해요? 1,000원을 들고 야 잔금 받아라 하면서 이전 등기 달라는 거예요. 이때 갑이 3,000배나 계약이 땅값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다.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래 안전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을이 갑에게 1,000원을 지급하면 갑은 정상적으로 등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이게 뭐죠? 대원칙이고요. 다만 최근에 우리 판례가 우측에 중간에 관련 판례 보시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 이유로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준 판례가 있지만 실제로 해제 자체 인정한 판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귀 나와 있는 판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렇죠? 그다음 해지입니다. 해제는 이런 문제. 자, A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K라는 은행이 법인에게 뭘 해주려고 하냐면 대출을 해주려고 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돈 빌린 건 법인이에요. 사장이 빌린 게 아니죠. 이사가 빌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장, 이사 이런 임원들이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돈 갚는 거에 대해서 뭐죠? 신경 안 쓸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임원들에게 뭘 세우냐면 연대 보증을 세워요. 그래서 갑이라는 이사가 요 대출에 대해서 뭘 했냐면 연대 보증을 섰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지금은 사직해가지고 하얀 손의 사나이 백수가 된 거죠. 백수가 돼가지고 집에서 TV 보다 보니까 요 A 회사가 오늘 내일 한대요. 이랬을 때 그때는 이사였고 지금은 백수니까 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예외가 있는데 이 채무가 확정 채무인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예외는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모르자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연대 보증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옵니다. 풀어볼게요.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 자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X.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신의칙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 측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죠.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관습, 안 되면 임의법규, 안 되면 뭐예요? 신의 성실 및 조리죠. 3번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존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이해되시죠? 4번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적인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은식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겠죠? 너무나 이건 뭐 상식인 거죠. 그죠? 그죠?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거죠? 제한 능력자는 신의 측에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바란다. X. 강행복귀 위반과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오늘의 마지막인데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나오는데 할까요? 다음 주 할까요? 다음 주에 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권리 남용 금지 원칙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